자, 세계사 오늘은 두 차례 세계대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은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이런 그 이탈리아와 독일 각각의 그 독재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내용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세계 경제 대공황이라는 게 있는데 이 경제 대공황이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세계 경제의 위기입니다. 세계 경제의 대규모 위기가 오는데 각 국가들이 이렇게 대응을 해요. 각 국가별로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엔 미 영프는 그래도 좀 성공적인 대응을 했고 여기는 그 실패를 했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주가 될 겁니다. 자세히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전쟁 이후,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1차 대전이죠. 1차 대전에서 이탈리아는 승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원래 독일의 동맹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을 배신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승전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야.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 같은 나라들이 야, 니네가 전쟁에서 한 게 뭐 있냐? 사실상 1차 대전은 우리가 다 이끌었다. 너는 맨 마지막에 잠깐 낀 것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지. 자기네는 어쨌든 독일을 배신까지 했는데. 하지만 좀 냉혹했죠. 이탈리아가 미국이나 영국 같은 강대국은 아니었으니까 거기서 좀 소외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전승국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같은 건 별로 없고 사람들은 이제 전쟁에서 또 참여해서 지쳐 있고 그러면서 물가가 폭등하고 퇴역 군인들이 막 돌아오게 하면서 실업자들이 막 양산하게 돼. 자, 이런 상황에서 이탈리아 민족주의자들 얘네들이 이제 좀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해요. 민족주의라는 거는 자기 민족이 최우선이 되는 거죠. 항상 이탈리아의 민족주의자들이 모여서 우리 위대한 로마의 후예들인데 우리는 왜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대우를 못 받아야 되느냐, 이탈리아인들이야 단결해라,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겠죠. 자, 그러면서 당시 무솔리니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파시스트 당을 조직을 합니다. 이 무솔리니는 파시스트 당을 만들어서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민족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탈리아 전체를 결집을 시켜요. 그리고 그 파시스트 당과 함께 로마로 진군을 합니다. 검은 셔츠단이라고 해서 자기의 이제 친위 부대를 만들어요. 검은 셔츠단. 그리고 검은 셔츠단과 함께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모든 권력을 장악을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그리고 그 결과, 이 로마 진군의 결과 일당 독재가 강화되고 시민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었다. 아까 얘기했던 검은 셔츠단도 좀 키워드가 될 수 있어요. 무솔리니가 만들었던 자신의 그 친위 세력들, 무솔리니를 지지하는 무력 조직들, 얘네들이 함께 가가지고 로마 진군을 했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일당 독재가 강화되었다.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넘어가. 자, 다음에 대공황과 각국의 대응, 배경과 경과. 세계 경제가 이제 그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공장을 계속 돌려요. 이 자본주의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체제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게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래서 운영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잖아. 이게 그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 국부론에서 이야기했던 자본주의 체제이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 이게 핵심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자본주의에. 근데
1차 대전이 끝나고 이게 문제가 생겨. 원래 애덤 스미스의 이론에 따르면은 사람들의 수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공급이 결정이 되면서 가격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1차 대전 끝나고 물건을 계속 찍어내면서 공급이 과잉이 있는 거야. 과잉 생산. 공급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수요가 그걸 따라가지 못해. 사람들의 수요가 그 정도로 증가하지 못했고 또 전쟁 끝나고 나가지고 사람들이 처음에 잠깐은 뭐 좀 샀겠지만 이제 그 정도로 공급에 대해서 따라가지 못할 정도가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되자 이 공급을 왜 이러냐 오늘? 이 공급을 담당하고 있던 자본가 세력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얘네들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수요가 줄어들었는데 자기들의 공급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 그럼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생산 단가를 낮춰야지.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노동자들을 자르는 겁니다. 노동자들을 해고시킨대. 자기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을. 그러면 인건비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물건 가격이 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을 잘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노동자들은 이 공장에서 일을 할 때는 공급하는 역할을 하지만 공장 밖에 퇴근하는 순간부터는 수요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수요가 더 줄어드는 거지. 얘네들이 해고를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물건을 더 안 사. 수요는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물건을 사진 않고 물건은 창고에 쌓여만 있고 이러니 기업들이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급을 하던 이 자본가들은 더 이상 자신의 물건이 팔리지 않고 모든 게 이제 재고가 남아. 결국 이 사람들은 공장 문 닫는 거지. 삼성에서 반도체 갤럭시를 합시다. 갤럭시를 생산을 하고 있었어.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이 다 이제 마련이 돼가지고 핸드폰을 전부 다 안 사. 우리가 핸드폰 이제 그만 살려면서 다 안 사. 그래서 삼성에서 S25, 26, 27을 뽑아냈는데 그게 공장에서 그냥 그대로 쌓여만 있는 거야. 사람들이 사지 않아가지고. 그럼 문 닫아야죠. 방법이 없지. 그렇다고 계속 적자 내면서 28, 29를 만들 수는 없잖아. 그렇게 된 겁니다. 자본가 세력들이 이제 부도가 나요. 그러면서 미국의 주가가 폭락해버려요. 공장이 문을 닫고 이러니까 기업들이 도산을 하니까 주가 폭락으로 이어진 거야. 이 사건을 세계 경제 대공황이라고 합니다. 자, 세계 경제 대공황에 대해서 각 국가는 어떻게 대응을 했냐? 먼저 미국은 뉴딜 정책이라는 거를 시행을 합니다. 뉴딜 정책은 국가에서 시장에 개입하는 겁니다. 이거를 수정자본주의라고도 하거든. 국가에서 시장에 개입해가지고 대규모 토목공사, 댐을 만든다던가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여. 그래서 이 실업자들, 아까 공장에서 잘린 그 실업자들 있었잖아. 얘네들이 실업자들이 공장에서 잘렸으니까 수요가 없는 거였잖아. 실업자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겁니다. 국가에서 너네 일자리 마련해 줄게. 가서 공장 댐 만드는 데 가서 일해. 그리고 그 대신에 너는 뭘 해야 되냐? 물건을 사면 돼. 그 받은 월급으로. 이렇게 된 거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이 되고 국가는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되는 게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따른 자본주의였는데 이건 실패했잖아. 세계 경제 대공황이라는 걸로 실패로 드러났어. 그래서 케인즈란 사람이 제시했던 게 바로 수정 자본주의. 정부가 적정하게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된다. 정부의 시장 개입입니다. 자, 뉴딜 정책이었고, 영국 보호 관세. 영국은 워낙 식민지가 많잖아. 프랑스도 그렇고. 그래서 영국은 보호 관세. 프랑스는 볼록 경제. 프랑스의 식민지는 프랑스의 물건만 이렇게 공급하면서, 그러니까 자국에서 수요 공급이 안 되니 식민지에다가 팔아먹는 방식으로 버텨냈습니다. 이들은. 뉴딜의 주요 정책, 농업 보조금 정책, 테네시강 뉴욕 개발, 와그너법 이런 것들 좀 봐두세요. 이런 것 좀 중요합니다. 내용들 전부 다 하나하나 다 보도록 합시다.
아까 얘기했던 테네시강 뉴욕 개발, 초대형 댐 건설, 인력 고용 이런 거 있고, 와그너법은 최저임금제, 단체 교섭권 이런 게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보장법, 서비스, 의료 서비스 등을 지원하면서 이런 게 전부 다 공공구조체제, 이런 게 전부 다 국가에서 하는 거잖아.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됐던 시기가 바로 뉴딜 정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식민지가 없는 나라들이에요. 식민지가 없고 전쟁에서 져가지고 안 그래도 가난했던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의 나치즘. 독일은 1차 대전 졌지? 그리고 지고 나가지고 독일에서는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들어섰어. 그래서 바이마르 공화국 때 처음에는 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지지율도 높았고. 그런데 이 세계 경제 대공황이 직격탄을 맞아버린 거예요, 독일에. 안 그래도 이 독일에게는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됐어요, 독일은. 전쟁에서 졌으니까 배상금이 많이 이제 밀려 있는데, 그 와중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 와서 나라 경제가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의 불만이 엄청났지. 이때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배상금 지불하려고 또 화폐를 계속 찍어냅니다. 화폐를 무한정 찍어내요. 빨리 갚아야 되니까. 그러면 화폐가 많아지면은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겠지. 독일 애들이 빵을 하나 사려면 리어카에다가 화폐를 싣고 가서 빵 하나 사올 정도였대. 화폐 가치가 얼마나 없었냐면은 화폐가 너무 많았던 거지. 자, 그런 이래서 경제 파탄이 옵니다. 이때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처럼 독일에도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역시 민족주의죠. 독일의 그 게르만 민족의 위대함 이런 걸 철파를 했겠지. 예전에도 이 사람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어. 우리 게르만이 위대하다. 같이 게르만을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반정부적인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 반정부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근데 세상이 바뀌었어. 이 대공황이 오고 나자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 사람은 자기를 따르는 세력을 나치당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지지율을 증가시켰으며 결국 독일의 총리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아돌프 히틀러죠. 히틀러는 총리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대내외적으로 정책들을 추진하는데, 대내 정책으로 극단적 민족주의, 그냥 게르만 민족이 짱이다. 게르만 민족이 최고다. 그리고 민족 차별적이죠, 좀.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집니다. 그 뒤에. 왜냐면 당시 독일이 못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태인들은 돈이 많았거든. 유태인들은 옛날부터 이렇게 상업 이런 거에 좀 이윤 이런 거에 밝아가지고 돈이 되게 많은 민족이었어. 그러니까 히틀러 눈에 가시였던 거지. 왜 독일 땅에서 우리 독일 사람들은 못 사는데 저 유태인들은 잘 살고 있느냐? 잘못된 거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국민의 사생활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을 가했습니다. 대외 정책으로 베르사유 체제 무효, 1차 대전 끝나고 맺었던 베르사유 조약 그 체제를 무효를 선언하고 독일의 재무장을 선포합니다. 자, 히틀러가 이렇게 과감하게 나오는데 당시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뭐 했느냐? 자국의 경제가 워낙 안 좋았고 히틀러가 처음부터 이렇게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들이. 그래서 좀 방관을 했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실업률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나치의 득표율도 함께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히틀러는 이제 독일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을 한 거죠. 다음 일본. 일본의 군국주의. 역시 대공황이 문제입니다. 세계 경제 대공황. 공업 생산량 격감, 실업자 속출. 일본도 1차 대전에 참전을 했죠. 그리고 승전국입니다. 일본도. 1차 대전 당시에 영국, 프랑스 같은 원래 기존의 강대국들이, 기존의 공업 강국들이 전쟁 물자 생산하느라고 일본에서 공장들이 붐이 일었습니다.
영국, 프랑스가 워낙 전쟁 중이고 정신이 없으니까 일본에서 수출을 많이 했어. 영국, 프랑스를 지원을 하면서. 그러면서 공업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고 공장들이 늘어났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영국, 프랑스가 자기네 자리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일본 물건에 대한 수입이 확 줄어듭니다. 자, 그렇게 되자 공업 생산량이 격감을 하고 공장은 많이 만들어놨는데 격감을 하고 실업자가 속출합니다. 자, 그렇게 되자 일본 군부에서 일본 그 군대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5.15 사건이라는 그 계기로 군국주의를 본격화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본이 그때 이제 뭐 이런 얘기 하죠. 우리 뭐 이런 얘기들 막 들어오잖아. 사극 같은 데서 우리 대일본 제국이 이제 뻗어나가야 된다. 아시아는 우리가 먹어야 된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저 프랑스, 뭐 영국 이런 데를 다 쫓아내고 아시아 전체, 중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전체를 우리 일본이 지배를 하자. 침략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 군부들이 처음에 만주 사변을 일으켜요. 만주로 쳐들어갔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거 장제스 얘기할 때 있어요. 장제스 그 국공합작 얘기할 때 2차 국공합작 전에 만주 사변이 있었는데 근데 장제스가 일본을 막는 게 아니라 공산당만 쫓고 있어. 그래서 일어났던 사건이 서한 사건이었죠. 자, 이 만주 사변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만주 사변에 대해서 당시 국제 연맹이 리튼 조사단이라는 조사단을 파견을 해요. 리튼 조사단이 파견해서 이 만주 사변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일본에서는 우리가 쳐들어간 게 아니라 그 만주국 청나라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를 데려다가 우리가 만주국을 만들어준 거다. 우리가 뭐 중국 침략하고 이런 침략적인 나라 아니다. 우리 착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리튼 조사단이 왔는데 이거 거짓말이거든. 그래서 국제연맹에서 너네 만주에서 철수해라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일본한테. 근데 국제연맹은 군사가 없어요. 군대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권고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되자 일본은 국제연맹을 탈퇴해버립니다. 막 나가는 거죠 그냥. 그리고 본격적으로 중국을 침략하니 그게 대륙 침략, 중일전쟁입니다. 중일전쟁 과정에서 일본은 난징을 점령을 했어요. 이 난징을 점령을 하고 난징에서 수십만 명을 학살을 합니다. 난징 대학살이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본의 침략, 군국주의적인 침략이라고 우리는 불러요. 자, 소련 마지막입니다. 스탈린의 경제정책. 스탈린은 이제 레닌의 뒤를 이어서 소련의 집권자가 되었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을 해요. 대공황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덕분에 경제개발 추진을 했고 대공황의 영향 없이 경제성장을 달성했던 나라이다. 그래서 러시아가 되게 낙후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이 나중에 이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한때 그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스탈린의 경제정책이 성공을 했기 때문이죠. 독재체제 강화, 집단노동, 정권 비판 금지, 거대한 수용소를 건설하면서 소련의 그 독재가 강화됩니다. 스탈린 치하의 소련,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였죠. 경제는 개발이 됐습니다. 공업 생산량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고를 갖다가 이렇게 경제를 성장을 시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네요. 스타하노프, 광부인 스타하노프는 자신의 고안한 새로운 채탄 기술로 당시 작업 기준의 14배가 넘는 실적을 올렸다. 스탈린 정권은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 체제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스타하노프 운동을 추진하여 노동자를 선동하였다. 뭐 이런 거 당시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은 다 봤고 이제 교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